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발표 당일 우리 시장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네. 금리 인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많이들 기대했고 예상했던 결과겠죠. 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금리 인하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상황에서 금리 인하한 거라서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금통위 위원이 있었고 네. 또 포워드 가이던스로 일컬어지는 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이 당분간은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채권물리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탠스가 매파적이었다는 평가 하에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 그렇다면 요즘에 금리 인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25bp씩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9월 FOMC 점도표를 본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100bp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을 내놔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장의 기대가 움직였던 거죠. 연준의 스탠스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기대 또한 연내 2번 금리 인하 더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지기보다는 경기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데 따른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의 빅컷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통위원들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많이 보수적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연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11월, 12월 추가적인 25bp씩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연내 금리 동결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는 연내 2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연내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대로 부진하게 나왔고요. 네. 한편으로는 악재가 다 반영됐고 이번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회로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했죠. 네.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는 전망치 최하단인 9조 7천억보다 못한 9조 1천억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팔자를 볼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네. 그보다는 조금 낫다.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낫다라는 점이 하나고 또 하나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고점 대비 한 34, 35% 빠졌는데 주가는 전자 같은 경우는 33%가 빠졌죠.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주가는 이미 충분히 선반영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선행 PBR 기준으로는 1배 밑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실적 부진이 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정점을 통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이미 선반영돼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 SK하이닉스는 매수, 삼성전자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에 근접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외국인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그중에도 전자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일단은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불안감, 무엇보다도 AI 반도체에서의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진한 그리고 외국인의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초 이후 매수 규모를 본다면은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 매수 규모를 본다면 어느 정도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충분히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더 악화되기보다는 좀 매도 규모가 좀 진정되면서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향후 반전의 트리거를 모색해 나가는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매도 압력 진정 완화 그리고 반전의 트리거가 나오기만 한다면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의 시도,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고 있다. 반전 트리거가 나와야 한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겨울론도 나왔지만 엔비디아 기세는 여전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좀 전에
드렸지만 그 AI와 뭐 네. 레거시로 좀 양분되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한동안 AI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우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TSMC 매출액 발표를 보면은 이미 굉장히 네.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내놨고, 그리고 17일 날에는 TSMC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여기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TSMC의 용량이 생산 물량이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AI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AI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모든 산업들이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인데, 레거시 반도체의 수급 그리고 수요 회복은 아마 중국 쪽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본다면, 시차를 두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좀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전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AI 랠리에 네. 좀 동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그 세계 국채 지수 네. WGBI 편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서프라이즈한 효과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이 편입 시점이 202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워낙 규모가 크고, 그리고 워낙 자금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편입한다라는 대응을 내놨고, 또 시차가 좀 많이 존재하죠. 1년 네.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게 된다면 채권금리나 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줘왔다면, 이번 WGBI 편입 결정이 외국인 수급, 그리고 채권 시장의 수급,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성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채권 외환시장 좀 안정성 확보에 기대가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테슬라 로봇택시 사업 계획 발표가 네. 됐는데 기대 모았는데 이게 뭐 더 테슬라 주가는 좀 급락을 했고 네. 2차 전지도 그동안에 뭐 상승분 거의 반납을 했고요. 네. 앞으로 뭐 2차 전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로봇택시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좀 컸죠. 기대감이 컸던 만큼. 특히 시차, 그러니까 로봇택시가 도입되는 시점이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것으로 좀 지연된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다 네. 보니까 테슬라는 급락, 우버는 급등, 이런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약간의 별개로도 볼 수 있겠지만, 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최근 반등을 좀 잘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밀려나는 모습들인데,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리나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2차 전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서는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한 뒤에 실적을 확인한 이후 업황 개선,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레벨을 올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만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정도, 그 이후에는 다시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 기대감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확인도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매크로 질문도 좀 드려보겠는데 네. 지난주 나온 미국의 9월 CPI 예상 웃돈 반면에 PPI는 또 예상을 네.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물가 자체 흐름들은 예상보다 높긴 했지만 네. 시장이 미치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 둔화가 이어져 왔고, 이번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던 것은 상품 물가가 좀 반등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뭐 고용지표에서 나온 것처럼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일시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지 추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주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전망 하에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PPI가 좀 레벨이 떨어짐에 따라서 선행성을 보여주었던 PPI 흐름들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한 걱정보다는 금리나 사이클은 유효하다, 그리고 금리나 정책들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미국 경기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더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동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뭐 유가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이런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좀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가가 등락을 보이면 좀 불안정해지겠죠. 네. 그렇지만 뭐 유가 급등락이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물가가 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에 뭐 유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물가 상반감이 좀 높아질 수는 있어도 25년 1분기에는 또다시 기저유가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네.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전년대의 변화율은 마이너스로 다시 갑니다. 이번처럼 뭐 계절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유가가 더 레벨 다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가 상반감률을 높여주는 그림은 좀 제한적이다,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뭐 변동성은 커져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 좀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 대비 또 악화됐고 네. 이게 뭐 전체적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미국 경기 어떤 상황으로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하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로 찍히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를 보면 3분기 GDP 성장률이 3.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허리케인 이슈와 그리고 보잉사 파업 이슈 때문에 좀 튀는 모습들을 보여줘왔거든요. 좀 일시적 영향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미국 경기 흐름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좀 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흐름들을 본다면 경기 침체까지 걱정했던 미국 경기가 그래도 괜찮네라는 생각만으로도 시장이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당분간 지속된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맞물리는 구간이라서 미국 증시가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11월 추가 비컷 전망 좀 소멸을 한 가운데 최근에는 뭐 동결과 네. 베이비 스텝 전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스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니까 네.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 빅컷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 인하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빅컷을 했고 향후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마 고용이 악화되기 전에 11월, 12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빅컷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된다는 점, 특히 11월, 12월에 연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들은 시장에 충분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모멘텀도 괜찮은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전개된다라고 한다라는 과거에 좀 쉽게 보지 못했던 굉장히 증시에 그리고 위험 자산의 좋은 상승 동력, 강한 상승 동력이 좀 보완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쨌든 지속된다는 점, 증시에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네. ECB 통화정책회의도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월 22회가 있는데 당초에는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한다라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최근 보면은 독일도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유럽 의회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유럽의 미래의 보고라는 보고서도 작성하는 등 좀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월 22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 뒤집으면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25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은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25p 금리 인하 이후 ECB 스탠스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나 강도가 좀 빨라지고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시장에 뭐 유로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그림들이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기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아마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부담에 따라서는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력이 될 수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유럽 경기 턴어라운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유로화를 강세 압력을 높이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짐에 따라서 좀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CB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유로화 흐름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과거 그 원화 강세 보이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 매수하던 뭐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율과 외국인 매수의 흐름, 달라진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21조, 22조 넘게 샀습니다. 네. 대부분 반도체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꺾이는 과정에서 초반 국면에는 환차 이익을 노린 매도가 출회되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른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이때 매도를 했을 때는 환차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최근 특히 8월, 9월 달에는 외국인의 매도는 온전히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시장을 팔았다기보다는 반도체를 샀고 8월 중순 이후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났다 또는 환율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했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특히 전자에 대한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외국인 매도로 이어졌다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만 좀 진정되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 반대 흐름들에 따라서 그동안은 공식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반도체의 대량 매수 이후에는 반도체의 대량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 수급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뭐 전체적으로 떠난 것은 아니고 반도체 매도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부양책들이 뭐 전에 비해서 강력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중국 부양책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인민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부양, 증시 부양이라는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증시 안정, 부동산 안정 이런 정책을 내놨었는데 부양이라는 말은 살리겠다라는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살아날 때까지 정책을 쏟아붓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들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도 재정 정책들이 발표됐고요. 토요일에도 중국 재무장관에 의해서 재정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거는 좀 논내로한다 하더라도 작년부터 이어졌던, 그러니까 작년 7월 말 중앙정치구회의에서 시작되었던 경기부양 정책, 11월 달에 재정 드라이브, 2월 달에 지준율 인하, 그리고 3월, 6월 달에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이번에 지준율 인하,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약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아마 순환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순환적인 측면에서 경기 회복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가능성은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코스피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600선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다만 2550선에서 바닥을 잡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2550이 깨지기 전까지는 등락이 있다면 저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실적보다도 좀 저평가된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수출주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이 업종들은 실적 등락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었긴 했지만 최근 실적 전망치 변화와 주가 변화를 비교해 봤을 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와 인터넷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플러스 성장주를 좀 겸비해 나간다면 시장의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뭐 272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에 또다시 등락이 있고 또다시 2800선을 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등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내 코스피 2850, 290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등락이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답답하고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번 스프링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꾹 눌려 있다가 그 힘이 약해지면 튀어오르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눌리는 힘이 센 만큼 튀어오르는 힘도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증시가 그랬죠. 아마 한국 반도체, 한국 증시, 코스피도 이런 흐름들을 뭐 좀 염두에 두신다면, 눌렸다고 해서 외면하기보다는 눌려 있는데, 그리고 그 눌린 이유들, 업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투자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등락이 있다면 좀 비중을 늘려가시고 2700선 이상으로 열리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연내 2900선까지 열리는 그런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크지만 이번 등락이 어쨌든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성장주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